그러면 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요와 공급을 하나씩 좀 더 뜯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 일단 공급 측면에서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방향성, 네. 그게 역시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약속을 했고 네. 우리 뭐 미국을 암호화폐 뭐 수도로 만들겠다, 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 공약들 중에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내가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핵심 공약을 이제 발표를 이미 해왔는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취임사에서 네. 혹은 행정명령의 발표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딱 뾰족하게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진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강조했었고요. 네. 이 일단 첫 번째, 트럼프의 이렇게 비축 자산으로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걸 표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트럼프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첫날에 나와서 이런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 좀 자국을 위해서 좀 우선해야 되는 것들이 더 먼저가 있다. 네. 그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또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나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것이 조금은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언급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4일 뒤에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그 행정명령을 서명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첫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한 4일차 정도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다 정도를 보여지고 있고 4일차에서도 좀 사실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좀 기대했던 것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시장은 좀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네.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라는 표현이 없었고 그냥 디지털 에셋에 대한 이제 그냥 그 보유 정도의 뉘앙스로만 이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해석을 계속 분분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법안까지 가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이제 이런 크립토 차르 그리고 AI 관련된 부서들 이런 그리고 관련된 이제 뭐 재무장관이나 포레킨스 같은 SEC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향후 한 6개월 정도까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타낼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6개월 기간 동안 실무진들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정말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그 사이클 상에 있는 우리 경로 안에 있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일이 있는 건 맞고요. 네. 그 일 외에 더 공급을 제약할 만한 효과가 네. 발생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속했었던 공약이나 이제 구두상으로 계속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네. 그 일이 정말 지켜지는 과정에서는 실제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겠네 하면서 더 많은 수요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그런 움직임이 없네 하면 계속 실망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취임사 때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나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감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미국 그 우선주의를 최우선 자리에 두겠다. 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했으면 또 날아갔을 거예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네.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해줘서 또 실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실망이 계속 쌓이면 회의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연준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마치 기자가 네. 11월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네.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까? 되게 고민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아마 파월 의장도 이제 그 FOMC Fed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아마 작년 말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11월 FOMC 11월 말에 말씀을 했었죠. 이제 사유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제도화된다라면은 이제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은 51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해서 이제 그 연방 정부 말고 주 정부 있지 않습니까? 51개의 주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겠다라고 발의된 곳이 한 17개 정도 주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이미 지금 주 차원에서는 우리는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주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있고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충분히 일단 뭐 수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뭐 과반수 이상 이제 지금 17개 주지만은 뭐 26개 이상이 된다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문제로 넘어가는 것 아닐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교수님께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좀 가지는 것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감사하고요. 네.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하죠. 근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상당 비중의 외환 보유액이 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IMF 포지션으로도 갖고 있고. 근데 만약에 테크니컬하게만 보면 금 팔고 비트코인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해요. 포트폴리오로서 국민연금은 왜 못 가져요? 국민연금도 1,400조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비중, 한국 주식 비중, 미국 채권, 한국 채권, 뭐 간접 투자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여정이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러면 이 자산시장에서 엄청나게 반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실제 법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의회가 레드 스윕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 개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근데 없을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법 개정이 그런 식으로 연준이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여정이 있거나 그런 발표가 일어났거나 그 입법 절차가 있거나 하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또 그 호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별로 움직이니까. 근데 그 각 주가 뭐 어떻게 보면 52번째 주로 캐나다를 명명하기도 했는데 캐나다 인구가 4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의 성격을 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별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17개 주 예를 들면 뉴욕 페드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페드가 가질 수는 없지만 FRB 오브 뉴욕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방준비은행 오브 해당 주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서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실제 그런 액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액션을 갖기 전 단계의 의지나 어떤 모멘텀. 비트코인은 선행적 자산이니까 선행성이 강하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심플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테크니컬 그리고 로우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되게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도 움직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되게 괜찮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년의 코인 시장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지. 네. 근데 그냥 단 한 개의 연방정부마저 주정부마저 네. 이런 액션을 취했다.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태도가 바뀌었는데 극단적으로 5년 전에는 모든 중앙은행이 다 회의적이었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네. 기조가 바뀌는데 하나의 어떤 주정부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으로서도 의미가 분명히 담길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2024년 사실 1월이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 아마 아실 건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그래서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이제 딱 시작인데 그로부터 사실 그 이제 미국에 있는 ETF들이 보유한 현황이 한 140만 개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요를 쫙 빨아당기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금융 기관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국가 차원,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움직인다면은 아마 그 가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주가 미국 하나의 주가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의 나라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200여 개 나라로 봤을 때 주 하나가 나라 하나 이상이라고 보는 게 좀 과도한 해석은 아니잖아요. 200개 나라로 봤을 때 100개 이상의 나라가 하나의 주보다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제가 그냥 어림 계산을 해봐도 미국 GDP를 생각해봤을 때 세계 GDP의 25%거든요. 4분의 1의 GDP가 미국입니다. 그걸 이제 51등분 해보세요. 그러면 각 나라의 GDP를 훨씬 뛰어넘죠. 많죠.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GDP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요 측면, 그죠? ETF. 근데 SEC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SEC 뭐라고 하죠? SEC 뭐라고 하죠? 위원장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이 트럼프 시대의 SEC 위원장은 또 그런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지만 수요를 더 촉진하는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어떤 행보가 좀 눈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이제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이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약간 그래도 크립토에 대해 친화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인물로 좀 많이 알고 있으시고 조금 더 그냥 알고 있는 분야 그냥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구나 그냥 규제를 열심히 하려는 인물이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차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포레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에 대한 좀 친화적인 인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본인도 친화적으로 이제 하였고 그런 인물들을 내각으로 많이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제 지금 뭐 SEC가 가장 큰 소송이 이제 리플과 관련된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0년 12월에 이제 소송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 리플의 소송 결과가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그리고 이제 리플과 관련된 RLUSD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들의 흐름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과거에 있던 이제 그 SEC 위원장보다는 지금의 이제 위원장이 조금은 더 긍정적일 것이니까 이런 소송도 좀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이런 소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자산화 등등 이런 다양한 미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시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구축해 나가는 여정이 전개되고 동시에 신임 SEC 위원장이 더 물론 기존 게리 겐슬러도 긍정적이었죠. 긍정적이니까 당연히 ETF를 승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임 위원장은 더 적극적일 거라고 가정했을 때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 리플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럴 경우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 이제 없어서 못 산다. 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만약에 그렇게만 전개된다. 네, 그렇게만 전개된다라면은 네. 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억짜리 비트코인은 살 수 있지만 네. 5억짜리 비트코인은 이제 없어서 그 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죠. 그만큼 코인의 연방정부 예를 들어 연방준비은행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이렇게 보유하기 시작하면 네, 공급이 더 제약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없어서 못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네. 긍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네, 제가 트럼프식 표현을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이저 포커스. 우리가 레이저 포커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10억 간다라고까지 이렇게 책에 표시를 해주셨지만 네. 이게 말 그대로의 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마라. 기회는 널려 있다. 트럼프의 말도 인용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긍정적으로만 봤을 때의 일인데 네. 혹여나 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어떤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반대로 그런 일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혹시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매크로 금리 측면 그리고 유동성 측면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사이클에서 이제 좋은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제 긴축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 조금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은 동결하는 기조에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게 갑자기 인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이제 작년 8월에 아마 블랙 먼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이슈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좀 부각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이제 각 국가에서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인다라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요즘에 그 컴퓨터 그 뭐죠? 그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 양자 컴퓨터 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좀 자세히 살펴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고 그냥 계속 개발이 되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해킹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채굴을 하고 있지만은 양자 컴퓨터가 개선되면서 채굴을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자 컴퓨터 이슈 이제 그 두 번째 좀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운트 곡스 그리고 이제 FTX 거래소와 같은 이제 거래소 해킹 파산 이런 이슈로 인한 이제 급락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운트 곡스는 이제 매년마다 이제 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상환하겠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이제 매물이 나온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많이 하락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했지만 이제 지금은 내년 연말 올 연말이죠. 올 10월까지 이제 전체 이제 상환을 하겠다 하면서 아마 마운트 곡스는 거의 한 10년간의 긴 여정을 끝마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FTX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이제 상환을 시작하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답게 저도 주셨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 긴축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세계 각국이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죠. 네. 제로 금리로 그리고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죠. 그때 이제 주가만 급등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었습니다. 역시 반대로 긴축 사이클로 전환될 때 22년 중반부터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조정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이
예상하지 못했던 긴축 사이클이 다시 재개된다면 분명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 긴축 사이클이 올 것인가? 특히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어찌어찌해서 그래서 우리가 PCE 물가 데이터 발표나 네. CPI 물가 데이터 발표를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급등하거나 생각보다 또 전월 대비 오르고 전월 대비 또 오르고 전전월 대비 또 오르고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의 피벗이라는 사이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서 오히려 다시 인플레가 발생했네,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로 전개될 수도 있으니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주식 시장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양자 컴퓨터 말씀 주셨지만 양자 컴퓨터도 이슈가 됩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가 실제 상품화되고 상용화되는 여정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의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워낙 선행적이기 때문에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거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의미 없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오면이라는 전제예요. 네. 근데 나오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면 의미 없다라는 문구가 나와도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실물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사태가 상당한 울림을 줬던 딥시크, 그죠?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시장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매출액을 깎아먹은 게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한 거죠. 이게 다 선행적이라는 거죠. 주가가 조정된 거지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정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때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격하게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시장을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워낙 또 코인 시장의 전문가시고 이 영역에서 많은 해안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코인 포트폴리오라는 네. 유튜브 채널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라는 채널이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구독자 한 1만 2천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좀 놀러와 주셔서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상자산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접했지만은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클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편하게 좀 많이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잘하시네요, 말씀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도 참 기대가 되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거의 서두에 그런 말씀 꺼내 드렸듯이 지금 MZ 세대는 엄청나게 그 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존 세대들은 부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들이 돈을 잘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유망한 섹터가 무엇이고 주식도 또 코인도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쪽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그 같은 월급을 통장에 저축하느냐 아니면 그 코인 그 월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그 시장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주어진 사명이다. 세상이 워낙에 급변하니까 코인도 역시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코인 포트폴리오 표상록 대표님의 채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